네,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서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을 향해 수사망을 더욱 좁히고 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연일 폭로를 이어가면서 정 실장을 둘러싼 의혹도 속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치권을 강타한 정치자금 수수 의혹부터 서해 피격 사건까지 검찰의 여러 수사 소식들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국민의힘 동작갑 당협위원장인 장진영 변호사, 그리고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었던 조현삼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요즘 많은 수사가 다방면으로 진행되고 있고 관련 진술도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새롭게 나온 발언들부터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 또 확보가 됐습니다.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 2020년에 돈을 전달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온 건데 지금 그전에는 술 접대 의혹이나 돈 전달 관련 진술이 나오긴 했는데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이 발언 자체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천천히 말려 죽이겠다. 그런 말을 했죠. 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하나씩 진술을 내어놓고 있는 과정이죠. 근데 이제 지금 김용 씨가 김용 민주당 부원장이 네.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서 이제 가장 제일 고위직 아니면 최측근이었는데 정진상 지금 정무조정실장은 또 김용 씨보다 더 측근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정진상 씨의 그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말은 많았지만 구체적인 진술이나 증거가 아직 충분하지 않았는데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정진상 씨가 조정실장이 그 돈을 받았다라는 진술이 나온 것은 정진상 씨에 대한 그 혐의가 이제 드디어 밝혀지기 시작했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바로 이것은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의가 곧바로 이제 연결돼서 가장 최측근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혐의의 그 접근이 더 임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구체적인 진술이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지만 이번 진술을 통해서 혐의가 밝혀지면서 이재명 대표의 수사로까지 가는 어떤 길이 마련됐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굉장히 거죠. 중요한 의미가 있는 진술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2020년에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 이 발언 진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지금 검찰발 보도가 거의 실시간 중계 형식으로 보도가 이어지고 있긴 한데요. 지금 만약에 이와 같은 진술이 나중에 추후에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뇌물수수라든가 그런 혐의가 적용될 여지도 있겠죠. 네. 그렇지만 지금 단순한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 하나만 가지고 이걸 곧바로 뇌물이라든가 아니면 이재명 대표를 향한 그런 징검다리를 사용한다는 건 조금 무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한 명의 일방적 진술은 증거로서의 효력이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까? 그렇죠. 진술만 가지고는 상대방이 이제 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부인하는 이상 진술만 갖고 유죄 판결이나 기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김용 전 부원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때 그때 유동규의 진술 말고 뭐가 있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제 그 말은 뭐냐면 진술 이외에도 객관적인 물증이 첨부되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네. 진술만 갖고 영장이 발부되고 그러지는 않으니까요. 그때도 보면 이제 메모, 남욱 변호사와 그 돈 전달한 이모 씨가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 그 액수나 시기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 담겨져 있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 이제 이런 물증들이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동규 씨도 일단 이제 진술이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진술을 뒷받침하는 그런 물증들 그런 것들이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물증이 더 확보될 것이다라는 입장이시고 그 유동규 전 본부장이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했던 거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정진상 실장 측은 여기에 대해서 사실 무근이다 이런 입장이죠. 그렇죠. 네, 일단은 지금 이 모든 게 유동규 본부장의 일방적인 진술 아니겠습니까? 이런 진술이 과잉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의 진술만 가지고 지금 그것이 사실인 마냥 밝혀지는 것은 참 위험하고 부담스럽고 무리한 방향이라 할 수 있죠. 네.
지금 그 휴대전화를 버리기 전에 압수수색 들어가기 전에 정진상 실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한테 여러 차례 전화를 시도했고 뭐 안 좋은 맘 먹지 말라라고 한 것을 두고 여야 해석도 조금 다르게 갈리고 있는데 이런 뭐 통화나 메시지를 보낸 것 자체가 이게 또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글쎄요, 뭐 이제 양쪽의 주장이 지금 다르기 때문에 네. 뭐 안 좋은 마음을 먹지 말라 이 말 자체만 가지고는 뭐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뭐 이제 극단적인 시도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그걸 말렸다 이렇게 정진상 씨가 주장할 여지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뭐 그거는 오히려 칭찬할 일이죠. 예, 그 법적으로 처벌할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근데 이제 유동규 씨 주장에 의하면 검찰의 그 압수수색 당시에 핸드폰을 밖으로 던졌고 그 던진 직전에 누군가와 통화를 했다. 뭐 이거는 그렇게 뭐 다투기가 어려운 상황 같은데 그게 누구였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김용 씨나 정진상 실장 요 두 사람이 지금 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정진상 실장은 뭐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부인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건 그렇게 밝히기 어려운 사실은 아닙니다. 이게 네. 그 통화 사실 조회를 해보면 상대방 누구하고 통화를 했는지 뭐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이렇게 말로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검찰이 수사로서 통화 기록을 조회해 보면 금방 확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금방 확보가 가능한 부분이고 정진상 실장뿐만 아니라 김용 부원장도 지금 여러 차례 뭐 전화도 걸고 페이스타임 같은 거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져서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우선 그 압수수색이라든가 체포가 임박했을 때, 닥쳤을 때 지인들이 연락하는 경우는 사실은 뭐 부지기수인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일 것 같고요. 다만 지금 검찰이 주장한 것처럼 뭐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라든가 뭐 그러한 주장들이 좀 입증이 되어야지 이게 범죄 혐의점이 잡힐 수가 있겠죠.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 그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 입장에서는 지금 유동균 본부장이 그 체포되고 난 이후에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회유되어서 혹시나 이것이 이재명 대표를 향하는 그런 수순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한 상황에서 걱정되는 마음에 충분히 전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수사 상황으로 봤을 때 정진상 실장 뭐 소환 시기는 임박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나온 보도만 보더라도 네. 이미 유 본부장의 진술도 확보되었다라고 하고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이미 수순을 밟고 있다. 다음 수순은 정진상 실장에 대한 소환과 그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저희가 유동규 전 본부장의 좀 진술을 조금 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왜 버리라고 했냐 했더니 텔레그램 대화방 여러 가지 좀 대화방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뭐 그 안에서 뭐 클라우드 비밀번호 같은 것도 검찰에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나 대화가 그대로 보존이 돼 있다면 결정적 증거로 채택이 가능한 겁니까? 텔레그램 대화방이 여러 개가 있었고 네. 유동규 씨 진술에 의하면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소위 이너서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너서클이란 말은 이제 핵심 관계자, 내부 관계자라는 얘기인데 그 말이 맞다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들로 이루어진 그리고 뭐 그 최측근들이라 그러면 보통은 이제 돈을 다루는 사람, 조직책, 뭐 조직 담당자 이런 사람들이 최측근들일 텐데 그런 사람들끼리 대화해서 정치 자금에 관한 얘기들이 거기서 오갔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굉장히 유력한 증거로 사용될 수가 있겠다. 물론 이제 그것만 갖고는 안 되고 돈의 흐름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까지도 남욱 변호사로부터 출발해서 20억을 요구해서 8억이 가고 뭐 그 중간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뭐 1억 5천이 갔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돈의 흐름에다가 그런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되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또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대화 플러스로 네. 돈의 흐름이 확인이 된다면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 선거 과정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그 선거 관계자들이 텔레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는 왕왕 있습니다. 당연히 많은 텔레그램 방이 있긴 하고요. 근데 지금 아마도 검찰이 지금 그 기소와 유죄 입증에 대해서 뭐 자신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이 텔레그램 내용을 일정 부분 확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단순히 그냥 주고받는 대화 수준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그 절차와 순서를 지시한 정황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현실적으로 물증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울러서 그 방에 이재명 대표가 들어있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거기 들어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그 대화에도 참여했었는지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참여한 것만으로도 어떤 뭐 여러 가지 수사에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텔레그램 방이 그 이너서클이라는 방이 몇 개 안 되고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 들어있고 거기에 이재명 대표가 들어있었다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가 그거 뭐 내가 거기 들어있었을 뿐이지 나는 몰랐다라고 얘기하기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근데 더더군다나 대화에 참여한 증거가 나왔다. 이럴 때는 뭐 굉장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거고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대화방에 들어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몇백 명짜리 방 이런 게 아니고 몇 명이 참여하는 핵심방이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뭐 몰랐다라고 얘기하기는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받아들여주기는 어렵다. 예, 이렇게 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대화방에 참여한 것만으로도 여러 가지 좀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우선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심하고 의혹을 가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가 얼마나 많은 그 텔레그램 방과 뭐 카톡방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아마 수시로 엄청 많은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받았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다 대응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고 과연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시한 바가 없는데 그러한 대화에 참여한 바가 없는데 과연 이걸 혐의점으로 잡아서 수사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건 좀 쉽지는 않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이게 그 유 전 본부장이 비밀번호를 언제 제출했는지 시기가 확정이 되지 않아서 이미 검찰이 좀 많은 부분을 확보를 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 이제 뭐 검찰에서도 그런 진행 상황을 다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어렵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비번을 확보했다는 것 자체가 검찰로서는 굉장히 수사에 도움을 받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그 클라우드라는 게 이제 자기 핸드폰에 있는 내용이 서버로 이렇게 자동으로 또는 뭐 수동으로 전송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누적이 된 거죠. 네. 그래서 핸드폰에는 없다 하더라도 클라우드 서버에는 휴대폰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가 아마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이 굉장히 풍부해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수사팀으로서는 수사 범위나 아니면 객관성 확보 이런 것들에 도움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용 부원장 측 관련해서도 저희가 좀 살펴보자면 유동규 전 본부장이 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자신에게 그 김용 부원장이 가짜 변호사를 보내서 회유하려고 했다라는 주장도 있었는데 이게 만약에 실제 회유가 있었다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 겁니까? 물론 그 변호인으로 참여하신 그 변호사가 그 직접적으로 뭐 증거를 조작하라든가 아니면 거짓 진술을 하겠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면 물론 그런 데 있어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 텐데 그 과연 변호인이 그렇게까지 직접적으로 개입할까 싶은 게 현실이거든요. 변호인들이 그렇게까지 직접적으로 개입했을 때 자기에게 미치는 후폭풍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알고 있을 텐데 과연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했을까? 조금 의심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변호인이 이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밝혀져야 될 텐데 이제 유동규 본부장 얘기에 의하면 이제 위례 사건으로 사건 선임을 했는데 사건 선임한 위례 사건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엉뚱한 사건에만 신경을 쓰더라. 그래서 이제 가짜 변호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윗분 또는 높은 분이 보내서 온 변호사 이렇게 의심을 하던데 이제
이 변호인 이거는 이제 그 변호사의 입장에서도요. 변호사의 윤리적인 또는 법적인 윤리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자기 의뢰인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제 그 유동규 본부장이 지켜야 될 보호 변호를 해야 될 대상인데 그 유동규 본부장이 아니라 엉뚱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했다라고 하면 그 변호사는 변호사법 또는 변호사 윤리 위반으로서 징계받을 사유도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유동규 씨 입장에서는 뭐 이 부분은 굉장히 배신감을 느꼈을 걸로 보여요. 자기를 도와줄 줄 알았는데 좀 엉뚱한 자기를 감시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더 배신감이 클 텐데 이게 밝혀지면 그 변호사 개인적으로도 저는 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김용 부원장 오늘 1차 구속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검찰도 구속 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수사 상황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서 어제 이제 전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다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는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을 거의 보기가 좀 힘들었는데 이 장면 자체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서훈, 노영민, 박지원 이렇게 세 분이 전 문재인 정부에 굉장히 아주 요직을 차지했던 분들이 쭉 앉아서 회견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거를 누가 기획을 했을까라는 게 궁금할 정도로 이례적인 모습이었는데 글쎄요. 저는 근데 그 내용이 말이에요. 내용 중에서 새로운 내용이 나올 거를 기대를 했는데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정도 그리고 이제 같이 모여서 한꺼번에 정리했다. 이런 정도의 의미 이외에는 별 새로운 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제 느낌은 이분들이 이제 그 서해 피격 피살된 공무원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하고 유족한테도 위로를 표한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던데 왜 그 얘기를 지금 하는지 그게 좀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사건 당시에 그때 그런 표현들을 충분히 했더라면 그 유족들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저렇게 격앙돼가지고 분노에 찬 그런 모습들은 안 보였지 않았을까? 왜 이제서 저렇게 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네, 새로운 주장은 없었고 어쨌든 단일 대화하는 모습은 보여줬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고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그만큼 지금 현 상황이 엄중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그 검찰발, 감사원발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그대로 굳어지고 있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 안보를 책임졌던 분들이 나서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했다. 물론 새로운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을 상대로 다시 한번 환기시켜주고 그 내용을 주장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 현장에 함께했다는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건 지금은 민주당이 그 대선 자금 문제,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세 이런 것들을 양쪽 모두 공동으로 대응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그런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이제 기자회견에서는 그동안 나온 의혹들, 쟁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하나씩 좀 짚어보자면 일단 왜 적극적으로 구조를 안 했냐 이 부분이었는데 반박하기를 당시에는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 아니었고 구조됐던 정황만 있었다. 그리고 정확한 위치 파악도 어려웠다 등 여러 가지 의견을 냈습니다. 이렇게 밝힌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이제 월북 의사가 우리 정부의 그때 발표에 의하면 월북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해서 월북한 공무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낸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 SI에 월북 의사가 감청되었다 이런 부분 아니겠어요? 근데 사실은 그 부분이 제대로 해석이 된 게 맞는지 제일 중요한 것은 처음에 그 인천 해경청에 발표하고 입장하고 그 입장이 나중에 청와대 등을 거치면서 이게 이제 뒤집히고 그 사이에 이 인천 해경청장은 중요한 증거에 중국 그 쫓기였습니까? 중요한 증거에 대해서 못 본 걸로 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입장이 바뀐 그 과정이
제대로 어저께 설명이 되었느냐라면 저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별로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그냥 단순히 문재인 정부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단순 부인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당초에 입장하고 발표를 해경에서 안 하고 왜 또 다른 기관에서 하게 됐는지 등등의 그런 의혹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명쾌하게 납득시켜야 되는 그런 그럴 만한 책임 있는 분들이었으니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너무 부족했다. 그 월북 의사 관련해서 지금 여야의 해석이 다 다릅니다. 뭐 월북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혹은 여당에서는 한 번만 등장한 걸 어떻게 월북 의사로 그렇게 파악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여야 이렇게 해석이 다른 점, 법적으로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선 이 지금 월북이라는 첩보가 분명히 있었던 건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있을 뿐인데 그걸 지금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에서는 이걸 월북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고요. 다른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뭐 기상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자구적인 노력 없이는 북으로 갈 수 없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또 그 피격 대신 공무원이 오랜 선상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같은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월북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인데 그걸 가지고 지금 그 검찰과 감사원에서는 이 판단 자체가 근거를 뭐 왜곡했다, 허위로 날조했다 이런 식의 주장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런 정보를 취사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에서 어떻게 그 정부 책임자들에게 이걸 법적인 형사적인 처벌을 물을 수가 있을지 저는 사실 그 부분부터 조금 의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정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기밀 정보 그 삭제한 부분, 어제 이 부분도 회견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삭제가 아니라 열람권 제한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는 지금 열람권 제한이라는 거는 정보를 지금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는 충분히 그걸 제한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제가 물론 뭐 정보 안보 라인에서 근무한 바가 없어가지고 구체적인 사정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어찌됐건 모든 정보를 그 모든 사람에게 공개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그 단계를 정하는 것은 정보기관에서는 당연히 취해야 될 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는 정보를 삭제했다라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그렇게 이제 주장이 됐었는데 열람권 제한이라는 얘기는 저는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처음 들은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대응하는 전략을 좀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런 새로운 주장을 하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글쎄요, 이게 열람권 제한을 했다라고 하면 삭제가 아니라 열람권 제한이다라는 건 그건 이제 시스템이나 그 로그 기록이나 이런 걸 보면 일단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삭제하고 열람권 제한을 다를 테니까요. 그런데 이게 그 주장대로 열람권 제한이다라고 하면 왜 그렇게 했는지, 열람권을 제한할 타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뭐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삭제하고 열람권 제한이 이게 양립할 수 있는 문제인가라는 점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다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그 시스템에 대해서 잘 뭐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 두 개는 다른 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수사기관 입장에서 뭐 어렵지 않게 구분할 수 있는 사실 같습니다. 일단은 그게 양립할 수 있는 부분인가,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없는 저는 부분이라고 보는 거죠. 생각하시고 네. 거기 좀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삭제와 열람권 제한은 전혀 다른 문제겠죠. 네. 삭제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 정부가 취합한 정보를 무단으로 삭제했다고 하면 큰 문제가 될 소지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지금 박지원 장관이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실은 애초부터 열람권 제한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는 그런가요? 삭제가 아니라 그 열람권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했을 뿐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게 어느 정도의 그런 범죄 혐의가 있냐라는 게 좀 의문스럽긴 하죠. 그러니까 보고 문서가 있는데 그 보고 문서를 찢어가지고 파쇄기에 넣어버렸으면 삭제가 되는 것이고 그 보고 문서의 열람 권한자를 이게 뭐 보안 등급을 높인달지 그렇게 해서 도장을 바꿔 찍었다.
이건 전혀 다른 부분이죠. 이건 아마 시스템상으로도 저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논란이 있는다는 건 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동작갑 당협위원장인 장진영 변호사 그리고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조현삼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